네, 시작하겠습니다. 수업은 일단은 변사기가 아니라 참 선택형 진도별 변시기출 모의기출인데 양이 좀 작아 보이죠? 작아 보이는데 그 대신 꼼꼼히 좀 디테일하게 하고요. 조문을 볼 거예요. 조문. 여러분들이 실제로 비율을 보면 뭐 판례만 나올 것 같죠? 조문에서 의외로 많이 나와요. 조문에서. 그리고 이 정도 하고 3기는 최신 판례 정도 하면 충분하죠. 그리고 또 1, 2, 3차 모국에서 각각 20문제씩 형사법으로 하면 40문제씩 하면 3사 120문제 다뤄요. 120문제면은 곱하기 5하면 얼마예요? 지문이 250, 600짐을 다루게 돼요. 600짐을. 중복되는 거 빼도 3, 400. 그것도 꼼꼼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사순환 때 마지막에 할 거는 그거예요. 결국엔 1, 2, 3차 모국을 있는 그대로 본다 이게 아니라 당해년도에 교수님들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들, 출제선상에 올라와 있는 쟁점들이 선사기에 어떻게든 현출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걸 가지고 우리가 대표적으로 봤던 게 이거잖아요. 그 전년도가 2018년도인가 19년도에 변호사 시험에서 청소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이런 것과 관련해서 나왔다가 그게 바로 나오고 배임 증제가 되느냐, 재단법인 관련해서, 학교법인 관련해서, 그 해년도에 객관식으로 나왔다가 또 등장하고, 여러분들이 A급 쟁점들은 다 잡고 있기 때문에, 그건 몇 개 써봐, 누가 잘하냐고, 좀 빠져나가는 쟁점들, 이런 것들은 결국 그걸로 보는 겁니다. 나오지 않은 건 처음 등장하는 지문은 어떻게 합니까? 틀리세요. 다 때려잡으면 100점 맞는 시험 아니잖아요. 계속 얘기하는데 시험을 폄하하거나 이럴 의도가 있는 게 아니라 시험의 특성이 있는 거라. 특성이 그렇다고 해갖고 막 다 흘리고 가자 이런 뜻은 아니고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는 다르죠. 한두 문제로 당락이 적어되니까 그건 정말 그러니까 난이도 여하를 떠나서 저희 시험은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얼마든지 고득점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형사법은 합쳐서 정말 100번 양보해서 6개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게 만들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조문으로 나가고 암기장은 안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들으시고 암기장 갖고 왔어요? 그럼 내일부터 한번 쟁점들도 한번 잡아볼게요. 충분히 나갈 수 있는 시간이라. 자, 3페이지 보겠습니다. 1번 형사절차 원리 이렇게 나오네. 원리. 비례성 원칙은 강제수사와 임의수사를 동시에 지배하는 원리다. 맞죠. 이거 모든 법원칙에 해당하는 거니까. 그래서 니은번 고소추환은 적법 절차보다 절차 안정적 실현을 중시하는 고소추환이 안 되니까 그죠? 안 되니까 맞는 지문 될 거 아니에요 이거. 리트 시험자 거의. 고소불가분의 원칙은 당사자주의적 소송 구조를 근거로 하고 있다. 자, 밑에 봐봐요. 당사자주의적 소송 구조란 당사자인 검사와 피고에게 소송의 주도적 지위를 인정해서 당사자의 공격 방어에서 심리 진행되고 법원은 판단하는 소송 구조예요. 그런데 고소불가분의 원칙은 당사자가 딱 제기한 건 일부인데, 그죠? 전부에 대해서도 고소가 다 미친다라는 의미니까 당사자주의 소송 구조하고는 관계없거나 오히려 배치되죠. 그죠? 이것도 논리적인 논리게임 같은 문장이에요. 그렇잖아요. 고소불가분, 고소 하나 했는데 전체 다 미친다? 당사자주의라는 것은 당사자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 이런 건데 고소하지도 않은 범위 내에서 심판 대상이 미친다 이런 것들 당사자주의적 소송 구조하고는 관계가 없거나 배치되죠. 1번 공소장 변경 제도는 실체적 진실 발견과 적법 절차 이념 모두에 기하잖아요. 그죠? 잠재적 심판 대상을 끌어올릴 때 공소장 변경을 통해서 올라와라. 그래야지만 실체적 진실 발견이 가능하고 또 공변이라는 제도를 통하기 때문에 적법 절차 이념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기소법정주의는 규문주의적 소송 구조를 전제로 한다. 규문주의라는 건 옛날 사또 재판하는 거예요. 네 전리가 알렸다. 그리고 반대되는 게 이제 탄핵주의죠. 그죠? 기소를 제기하는, 그러니까 심판 주체와 기소 주체가 달라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탄핵주의는. 근데 규문주의는 한꺼번에 돼 있죠. 그죠? 물을 주잖아요. 따져 묻는다는 거죠. 그래서 리을도 한번 처음 등장하는 건에 보시면 해설 보시면 비례성 원칙,
형사절차 비례성 원칙이나 형사절차 기본권 침해는 가장 사건의 중요성과 기대는 형벌에 비춰 상당성이 유지될 때만 허용된다는 원칙이다. 형량하는 거다. 12조에 이런 게 있더라. 형소법 19조에 랑 보니까 수사에 관해서는 그 목적 달성에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강제 처분은 법에 하고 필요 최소한도 범위 내에서만 해라. 이게 바로 비례성 원칙을 명문화하고 있는 거고, 적합성, 필요성, 최소심해, 균형성, 비례성 원칙은 강제는 물론 임의수사 당연히 적용되는 거예요. 그죠? 수사의 비례성 원칙, 신의칙에서 파생되는 게 함정수사가 허용되지 않는다 이런 거고, 그죠? 자, 그 다음에 고소추한 안 된다 그랬어요. 고소추한이란 고소가 소송 조건이 되는 친고죄, 전속고발 사건, 고발이 있어야만 되는 사건도 마찬가지겠죠. 고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소가 제기된 다음에 비로소 고소가 들어왔을 때 이 공소 제기가 추한되겠느냐, 치유되겠느냐 이 문제겠죠. 절차, 형사절차의 발전적 성격, 소송 경제와 절차 유지를 위해서 가능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고, 친고죄에서 고소는 공소제기 적법유효 조건이니까 공소제기는 절차의 형식적 확실성이 강하게 요청되는 소송행위라는 점을 근거로 부정설, 기록에서 어떻게 나올 수 있어요 이게. 친고죄 모욕죄인데 공소제기 당시에 고소장이라든지 고소의 의사표시가 없었던 거예요. 그죠? 잘 봐야 한번 나올 수 있어요 이건. 근데 중간에 소송 도중에 띡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 그러면 고소 추한이 안 된다라는 거겠죠. 안 된다. 공소를 제기한 후에 비로소 고소가 있는 경우에 공소 제기 일자 공소장 넣어놓고 만약에 검사가 공소 제기 이후 일자로 고소장을 집어넣는다든지 처벌 의사 표시를 받아온다든지 너무 쉽죠. 그럼 적는 게 고소 추한 안 된다라는 걸 적어주고요. 고소불가분의 원칙 아까 봤고요. 객관적 고소불가분의 원칙하고 공소불가분의 원칙 다른 거잖아요. 그죠? 고소는 소추 의사표시 이런 거고, 공소는 검사가 공소 제기하는 거고. 미음번 볼게요. 미음번. 내용만 하면 돼요. 규문주의란 소추기관이 존재하지 않고 재판기관이 소추기관의 소추 없이 스스로 형사 절차를 개시해서 심판하는 사토재판이 옛날에. 이를 탈피한 지금의 탄핵수위는 소추주의와 소추기관과 심판기관이 분리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립되고, 기소법정주의란 범죄 객관적 혐의가 충분하고 소송 조건이 구비되어 있는 경우는 반드시 법에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기소 편의주의죠. 최근 판례 중에 지금 소추재량 일탈에 대한 판례가 최근 판례가 하나 나와 있어가지고 그것도 객관식으로는 거의 일봤다 거의 잘 없는 이제 판례가 나온 거죠. 재심 판례할 때 다뤄드릴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규문주의가 아닌 탄핵주의 소송 구조를 취하고 있는 독일에서도 아직 경미 사건에 약간 예외를 규정하는 기소법정주의를 채택을 하고 있는데, 기소법정주의가 반드시 규문주의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또 볼 수 없죠, 이거는. 그죠? 그잖아요. 기소할 때 법에 정해라라는 것과 규문주의냐 탄핵주의냐 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그죠? 심판 대상과 심판기관과 소추기관을 같이 볼래, 나눠볼래 이거랑 의미 아시겠죠? 기소의 여부를 결정할 때 법에 정해진 대로 해라. 기소법정주의 아니다.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 기소 편의주의. 2번입니다. 용어들 잘 익혀두세요. 용어들만. 이 규문주의가 뭔지만 알면 OX 맞추기 쉬울 거예요. 제1심 2번입니다. 1심 법원의 소재지가 피고인이 현재 거주하는 곳인 이상 현재지, 그 범죄지나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그 판결에 토지관할 위반의 이 법은 없다. 그렇죠? 토지관할 기준은 범죄지, 주소, 거소지, 현재지입니다. 그래서 공소제기 당시 실제로 위치하고 있는 장소로 임의의 현재지뿐만 아니라 여기도 나온다 그랬죠? 적법한 강제에 의한 현재지. 위법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소말리아 해적 사건이죠.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데리고 와서 현행범 인도 받을 때. 2번,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두 개의 관련 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됐다. 공통되는 바로 위 상급 법원은 검사나 피고인의 신청에 의해서 결정으로 한 개의 법원으로 하여금 병합 심리하게 할 수 있다. 2번이에요. 이것도 조금 이따 보겠지만, 여기서 포인트는 검사나 피고인의 신청에 의해서 결정으로. 3번입니다. 합의문은 두 개의 관련 사건이 사물관할을 달리한다. 1심, 2심 달리한다. 결정으로 단독 판사에 속한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지만 두 개의 관련 사건이 사물관할과 토지관할을 모두 달리하는 경우에는 병합 심리할 수 없다. 모두 달리하는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 규칙이죠, 이게.
사물관할 1심, 2심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 사건이 조금 보시면 10조예요. 각각 합의부와 단독 판사에 계속된 때는 합의부는 결정으로 단독 판사에 속한 사건을 병합심리에서 땡겨올 수 있고, 합의부와 단독 판사에 계속된 사건이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경우에도 똑같다고요. 사물관할과 토지관할을 다 달리해도 병합심리 할 수 있습니다. 그냥 결론만 기억하세요. 이거는. 그 다음에 4번 질문 정말 많이 나오는 겁니다. 이건 사례로도 나올 수 있고, 이 제1심에서 합의부 관할 사건에 관해서 단독 판사 관할 사건으로 제명 적용 법조를 변경하는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가 됐다. 1심에서 합의부 관할 사건에 대해서 단독으로 줄어들었다. 사건을 배당받은 합의부는 공소장 변경 허가 결정을 하연제 관계없이 실체 심리 들어갑니다. 유리하잖아요, 이거는. 그죠? 단독을 합의해서 그냥 판단 1심을 해주는 거니까. 4번 해설 보세요. 이거 반대의 경우인데, 합의부 사건이 단독 사건으로 됐을 때 재배당해야 되냐 이거예요. 1심에서 합의부 관할 사건이 단독 판사 관할 사건으로 공변이 됐다. 오히려 그쵸? 합의부가 맡아봤는데 사건이 가벼워요. 합의부가 공변을 허가하는 결정을 하지 아니한 채 차고 배당을 이유로 사건을 단독 판사에게 재배당 못한다 그랬어요. 형소법 8조 2항에서 보니까 단독 판사에 관할 사건이 공변에 의해서, 이건 8조에 있죠, 합의부 관할 사건으로 변경됐다. 그러면 합의부로 이송해라 이렇게만 돼 있을 뿐, 반대의 경우에는 규정이 없다. 잘 봐두세요. 이건 OX도 법관 등 사무분장에 관한 사건 배당에 관한 예규에서도 이런 경우를 재배당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건을 배당받은 합의부는 공변 허가 결정을 한지 관계없이 이게 단독 사건이라고 결론이 난다 하더라도 사건 실체들과 심리했어야 하고 단독 판사에게 재배당할 수는 없어요. 그죠? 거꾸로 된 사안이 아니란 말이에요. 8조에서. 8조에서는 단독 관할 사건이 합의부로 변경됐다. 그러면 신금익 박탈 염려가 있으니까 이때는 합의부 관할 사건 변경된 법원은 결정으로 관할권 있는 합의부로 이송해 주는데, 반대의 경우에는 심판하라는 거예요. 그냥 객관식의 포인트는 공소장 변경 허가인지 관계없이 뭐 공변을 통해서, 이러면 틀린 질문이죠. 그죠? OX는 다 알 텐데. 5번입니다. 같은 사건이 사물관할을 같이 하는 여러 개의 법원에 계속됐다. 같은 법원에 공통되는 바로 위의 상급 법원은 검사나 피고인 신청에서 결정으로 뒤에 공소받은 법원으로 하여금 심판하게 할 수 있다. 그렇죠? 먼저 받은 법원이 심사하는데, 같은 사건이 사물관할이 같아. 단독이다. 여러 개의 법원에 같은 사건이 계속되면 먼저 공소받은 법원이 해요. 그런데 다만 각 법원에 공통되는 직근 상급이죠. 바로 위의 상급 법원은 검사 또는 피고인 신청에 의해서, 피고인 측에 신청할 수도 있죠. 이게 뒤에 건데, 이건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대갖고 결정으로 뒤에 공소받은 법원으로 하여금 심판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디에요? 위에 상급 법원이니까 뭐 고등법원, 뭐 합의법원 이런 데다가 신청을 하는 거죠. 위 상급 법원에. 3번입니다. 단독 판사 관할 사건이 공변에 의해서 합의부로 바뀌었네요. 그럼 법원은 결정으로, 그렇죠, 관할권 있는 법원에 이송한다 그랬잖아요. 이게 8조의 전형적 모습, 뒤집히면 안 된다. 재배당할 수 없다. 2번, 지방법원 본원에 의한 제1심 토지관할이 인정되지 않는다. 지방법원 지원에 제1심 토지관할이 인정된다. 이렇게 끊어놓고 보면 지방법원 본원에도 제1심 판결이 인정된다? 아닙니다. 밑에 해설 좀 보세요. 지방법원의 지원에 1심 형사사건 토지관할이 인정되면 당연히 본원에도 인정되느냐?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게 놓고 보면 지문은 그냥 X 치면 돼요. 왜냐? 소송법상 별개 법원이야, 본원 지원은. 그래서 각자 일정한 토지관할을 구역 나눠가지고 대등한 관계에 있다. 그래서 지원사의 단순한 사무 분배에 그치는 게 아니라 소송법상 토지관할 분배에 해당하니까 법 4조에서 지방법원 본원에 1심 토지관할이 인정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방법원 지원에 1심 토지관할이 인정된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본원에도 관할이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지원 번호는 다른 거죠. 그렇죠? 토지관할이 나눠져 있단 말이야.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법원 지원인데 지원은 나와바리가 다르죠. 토지는. 나와바리가 이렇게 지역이. 자, 3번입니다. 항소심에서 공변에 의해서, 이제 항소심에서 공변에서 단독 판사 관할 사건이 합의부 관할 사건으로 된 거예요. 그럼 그 합의부 관할 사건에 대한 관할권 있는 법원은 고등법원이에요. 이건 앞에 문제랑 다르죠. 그렇죠? 1심에서 단독 사건이 합의부로 변했다. 공변을 통해서. 그러면 합의부로 보내라. 거꾸로 합의부 사건이 단독 사건으로 변했다. 그러면 재배당하지 말고 그냥 심판해라. 근데 이건 다르잖아요. 그렇죠? 1심 판결하고 항소심 올라와 봤더니
단독 판사라고 해서 합의부로 올라왔는데 이게 합의부였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합의부 1심 갔다가 고등법원 올라와 사건이잖아. 그죠? 이런 경우인데 신급 이익을 박탈되는 염려가 있으니까 그 합의부 관할 사건에 관할권이 있는 법원이 고등법원으로 올리라는 거예요. 고등법원으로. 제대로 말을 맞춰줘야 될까, 올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4번 지방법원 지원 판사에 대한 제적 기피 사건의 관할은 지방법원 지원 합의부다. 예. 제적 기피는 합의부 관할입니다. 5번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지방법원 지원 합의가 배제 결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법원 지원 합의부는 국민참여재판 해부 결정을 해서 사건을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이송하여야 합니다. 예. 나올 수 있는 거 뭐 3번 좀 볼게요. 3번. 우리 아까 8조하고 구별해야 돼요. 항소심에서 8조 2항을 적용할 수 있느냐? 그렇다. 그럼 관할권이 있는 법원 도대체 어딘데? 고등법원요. 법원조직법 어쩌고 항소심에서 공변에 의해서 항소심이에요. 단독판사 관할 사건이 합의부로 바뀌었다. 그럼 법원은 사건을 관할권 있는 법원에 이송하는데 항소심에서 변경된 위 합의부 관할 사건에 대한 관할권 있는 법원은 원칙이 고등법원이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고등법원을 간다고요. 맨날 나오는 거 기피 신청은 기피 당한 소속된 법원의 합의부입니다. 지원이면 지원 합의부, 본원 합의부, 소속된 법원. 예, 그리고 국민참여재판, 지방법원 지원 관할 사건 특례, 지방법원 배제 결정을 하고 해부 결정을 해서 사건을 어떻게 한다?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간다. 그래서 지방법원 지원 합의부가 심판을 가지는 사건 중 지방법원 지원 합의부가 1항의 해부 결정을 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누가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관할권을 갖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의 경우. 4번 각각 법원 합의부와 단독 판사에 계속된 수개 관련 사건의 토지 관할을 달리한다. 예. 수개 사건이 서울, 부산 이렇게 공통 직권 상급법원의 결정으로 단독 판사가 심리할 수 있다. 해설 보시죠. 각각 6조에서 각각 다른 법원은 사물 관할을 같으나 토지 관할을 달리하는 동종 동등 법원을 말하기 때문에 각각 법원 합의부와 단독 판사에 계속된 경우에는 병합 심리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 토지 관할 같은 경우에는 달리해야 돼. 각각 사물 관할은 같은데 토지 관할을 달리하는 동종 병합이고, 근데 이게 규칙에 보면 앞에 봐보세요. 5페이지 보세요. 예. 5페이지 3번 해설 보시라고요. 토지 관할 6조에서 각각 다 사물 관할 같으나 토지 관할을 달리한다. 그렇죠. 1심 1심 갔는데 토지 관할을 달리한다. 이거고. 사물 관할을 달리하거나 달리하는 경우 수개 사건. 그다음에 밑에 줄거져 있죠. 예. 토지 관할을 달리하는 경우에도 병합 심리할 수 있고, 따라서 두 개의 사건이 사물 관할, 토지 관할 모두 달리한다 그러면 심리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예. 합의부에서 병합할 수 있는데 병합 못 하는 게 요거라고 이거. 사물 관할은 같은데 토지 관할을 달리하는 동등 법원. 그래서 각각 다른 법원, 각각 합의부와 단독 판사에 계속된 경우에는 이거는 병합 심리하게 할 수 없다. 1번만 좀 봐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 다른 거는 예, 각각 다 다르다 이러면 예, 그 규칙 그러니까 10조에 따라서 다 할 수 있고 규칙 4조 1항에 따라서 다 할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이제 6조에 따라서 법 6조에 따라서 토지 관할이 다른 여러 개의 관련 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될 때 공통 바로위 상급법원은 결정으로 한 개역은 병합 심리하게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각각 합의부와 단독 판사에 달라진 경우에는 사물 관할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병합 심리하게 할 수 없다. 토지 관할을 갖는 거죠, 그죠? 토지 관할도 달리하고 사물 관할도 달리한다 그러면 규칙에 따라서 다 병합 심리할 수 있어요. 구별되시죠? 이것만 보면 돼요. 2번 객관식육입니다, 다. 동일 사건이 사물 관할을 같이 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됐다. 동일 사건이 심판을 하지 않게 된 법원은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한다. 공소기각 결정. 동일 사건인데 사물 관할을 같이 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됐다. 심판을 하지 않게 된 법원은 결정으로 관할권 없으니까 공소기각 결정을 합니다. 결정. 3번 법원은 판결이 아니에요. 공소기각 결정. 법원은 피고인 신청이 없으면 토지 관할에 관해서 관할 위반에 선고를 하지 못한다. 예, 조문 문제예요. 예, 법원은. 4번 형사소송법 5조에서 정한 관련 사건의 관할은 고유관할 사건 및 그 관련 사건이 반드시 병합되어 심리될 것을 전제 요건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예. 형소법 5조에서 토지 관할이 병합할 때 토지 관할 달리하는 수 개의 사건에 관해 가지고 한 개의 사건에서 관할권 있는 법원은 다른 사건까지 관할할 수 있다. 이런 조문은
관련 사건 관할은 이른바 고유 관할 사건 및 그 관련 사건이 반드시 병합 기소되거나 병합되어 심리할 것 전제 요건을 하는 것은 아니겠죠. 오히려 이런 걸 대비해 놓은 거고, 고유 관할 사건 계속 중 고유 관할 법원에 관련 사건이 계속된 이상 그 후 양 사건이 병합되어 심리되지 아니한 채 고유 사건에 대한 심리가 먼저 종결되었다 하더라도 관련 사건에 대한 관할권은 여전히 유지된다. 뒤에 부분 더 힘줘 보시죠. 예, 오히려 고유 사건에 대한 심리가 먼저 종결되었다 하더라도 관할이 안 없어진다는 거예요. 오히려 거기를 봐봐요. 근데 뭐 앞에 거 쭉 해놓은 다음에 고유 사건의 심리가 먼저 종결되었다면 관련 사건은 이제 관할권이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다. 이렇게 하면 틀린 거죠. 자, 그 다음에 5번. 법원이 검사의 공소장 변경을 허용했다 하여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울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으니까 이러한 이유로 한 관할 이전 신청은 이유가 없습니다. 예. 공변했다고 해서 뭐 재판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다. 이걸로 해갖고 15조에 따른 뭐 이송과 관련된 거에 있을 수 없으니까, 그죠? 예. 이송 신청, 관할 이전 신청에 권리가 생기지 않는다. 사유도 아니고요. 5번 법원 관할입니다. 다시 3회 문제네요. 피고인 갑의 A 사건은 지방법원 본원 항소부 사물관할, 갑의 B 사건은 고등법원에 각각 계속되어 있을 때 사물관할을 달리하네요. 갑은 대법원 결정에 의해서 고등법원이 병합심리 받을 수 있다. 규칙 문제인데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 항소사건이 각각 고등법원과 합의부에 계속되면 고등법원은 결정으로 지방법원 합의부에 계속된 사건을 누가 고등법원이 그냥 땡겨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A 사건 2심이 항소부에 와 있고 B 사건 2심이 고등법원에 있을 때 관련 사건이라면 고등법원은 결정으로 규칙 문제였었는데요. 이거는. 예. 그리고 수개의 관련 항소 사건이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기억 이 지문 자체로 익혀두시면 돼요. 규칙 내용하고. 니은번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했다. 지방법원 지원 합의가 배제 결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법원 지원 합의부는 국민참여재판 절차 회부 결정을 해서 사건을 어디로?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이송한다. 맞죠? 디귿번 법원은 소년에 대한 피고 사건을 심리한 결과 무효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결정으로서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합니다. 예. 소년법 내용이 나오는데 소년법은 소년 보호사건 있고요. 보호처분 사건 있고 형사사건이 형사사건. 그리고 일반 형사재판부가 있고요. 소년부 재판, 소년부. 이건 소년법원이에요. 소년부. 지방법원 소년부. 그러면 형사사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미성년자, 그러니까 형사 미성년자든 19세 미만자든 형사사건을 저지르면 소년법에 따라서 정해지죠. 보호처분을 할 거면 검사가 정합니다. 예. 소년부로 송치할지 아니면 얘는 그냥 형사 금고 이상 해당하는 해당해. 이건 형사처벌의 필요성이 있어. 하고 보내면 형사법원에서 한번 판단해서 소년부로 다시 내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예. 요 구조가 있다. 그래서 법원은 소년에 대한 피고 사건을 심리해 봤어요. 이렇게. 근데 이게 무슨 굳이 형사처벌까지 할 필요가 없어. 얘는 보호처분해주면 될 것 같아. 라고 하면 결정으로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한다고 얘기해요. 이걸 소년부 송치라고 불러요. 그리고 소년부에다가 물론 뭐 경찰서장, 뭐 학교의 장 직접 소년부에 송치할 수 있어요. 이렇게. 소년법까지 할 건 아닌데 이 내용만 이해하면 돼요. 이 내용만. 형사사건, 소년은 보호사건과 보완처분인 보호사건과 형사사건으로 나뉠 수 있다. 형사사건의 특징은 다 가지고 있고요. 뭐 밀행주 이런 거. 그래서 결정을 했을 때 원래 형사법원으로 갔을 때 형사법원에서 한 번 더 내릴 수 있어요. 주고받고는 못해요. 예. 소년부에 왔는데 소년부에서 판단해 보니까 얘가 지금 형사처벌을 받을 필요성이 있어. 그러면 형사법원으로 보내버려요. 이렇게. 예. 그리고 뭐 송검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다른 민간단체에 들어왔을 때 형사처분할 필요가 있으면 이걸 송검이라고 하는데 검찰에다가 기소 여부를 다시 결정하라고 보내버리는 제도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해할 건 요거구나. 법원이 받아봤더니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 인정되면 결정으로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한다. 소년부 법원에. 리을번 단독판사 관할 사건이 공변에서 합의 관할 사건으로 변경됐다. 그럼 단독판사의 관할 위반 판결을 선고하는 사건을 관할 사건을 선고하고 관할권 있는 합의부에 이송한다? 이건 아니잖아요. 예. 고등법원에서 항소심에서 공변에 의해서
리을번요. 예. 관련 사건이 합의부 관할 사건으로 됐다. 항소심은 고등법원에 이송합니다. 그래서 항소심에서 공변에서 단독판사 관할 사건이 합의부 관할 사건으로 됐다. 단독판사는 법원은 사건을 관할권 있는 법원에 이송해야 한다. 그리고 항소심에서 변경 이후 합의부 관할 사건은 고등법원이다라는 겁니다. 더 뭐 정확하게는 이게 뒷부분이 틀린 거예요. 관할권 있는 법원에 이송한다. 이게 맞죠. 관할권 있는 합의문제 아닌지는 모르잖아요. 이게 지금 항소심인지 이건 안 나왔으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부분이 틀린 거죠. 미음번 관할 이전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검사는 직근 상급 법원에 관할 이전을 신청할 의무가 있지만 피고인은 관할 이전을 신청할 권리만 있다. 15조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검사는 해야 된다고 권리가 있을 뿐입니다. 6번입니다. 관할은 이 정도만 하셔도 충분하고, 그리고 이제 조문 볼 거예요. 조문 한 번만 더 봐주시면 뭐 더 낼 게 없어요, 크게. 6번, 통력인이 피해자 사실혼 배우자인 경우에 제척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약식명령을 해설 볼게요. 약식명령을 발부한 법관이 그 정식 재판 절차의 항소심 공판에는 관여하였으나 그 판결에는 관여하지 아니한 경우 제척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1번 해설 보세요. 통력인이 피해자 사실혼 배우자인 경우에 통력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그렇지 않다 17조 2호를 보면 제척 사유에 피해자의 친족 관계가 있었던 자인 때 이렇게 돼 있고 통력인에 준용되는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은 친족 아니니까 해당 사항 없어요. 조문은 정확하게 17조 2호고 25조 1항에서 준용되는 거예요. 3번 고발 사실 일부에 대해서 재정 신청 사건에 관해서 그 신청을 기각한 법관이 고발 사실 중 공소가 제기된 부분에 항소심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제척 사유가 아닙니다. 그 2번, 3번은 해설로 좀 이따 볼게요. 보고 일단은 4번 법관이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였던 피고인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관이 제척 사유에 해당하지 않죠. 이거는 그죠? 그리고 제척 사유가 있는 법관이 항소심 심판에 관여한 경우 상고유 중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 위반이 있는 때 해당하게 됩니다. 해설 하나하나 볼게요. 이거는 2번 보세요. 약식명령을 제척 기피 회피는 이건 알죠? 제척은 법에 정해진 거고 기피는 신청받는 거고 회피는 스스로 나가는 거고 약식명령을 발부하고 정식 재판 절차에 항소심 공판에 관여했는데 그 판결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제척 기피 사유에 해당하느냐? 그렇지 않다. 볼게요. 약식명령을 발부한 법관이 정식 재판 절차에 항소심에 관여하면 형사법 17조 7호, 18조 1항 2호 소정의 법관이 사건에 관해서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심리에 관여한 때 해당돼서 제척 기피 원인이 된다죠. 그죠? 우리 알고 있잖아요. 약식명령 발령하고 정식재판, 요거는 동일신급이니까 아니고 여기에 항소심에 관여를 했다. 이러면 이전 신급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 곧 전심재판이 되는 거예요. 전심재판. 그런데 제척 또는 기피되는 재판은 불복이 신청된 당해 사건의 판결 절차를 말하는 것 꺾어놓고, 그러니까 약식명령을 발부한 법관이 그 정식재판 절차의 항소심 공판에 관여한 바 있어도 그 후에 경질되어 판결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전심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불복 신청된 당해 사건의 재판에 관여했다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재판에 관여. 원래는 이게 되는데, 그죠? 약식명령을 발부한 법관이 정식재판 항소심에 관여하면 이거는 전심재판 또는 기초된 조사심리에 관여한 때 해당해서 기피 원인이 되는데 공판에 그러니까 법관이 그 약식명령을 발부하면 정식재판 절차 항소심 공판에 관여한 바 있어도 판결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이러면 공판 절차 조금만 관여하고 판결에 관여한 바 없다 그러면 이거는 재판 관여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고발 사실 일부에 대한 재정 신청 기각과 제척 사유, 이것도 OX네요. 고발인 갑이 피고인에 대한 고발 사실 중 검사가 불기소한 부분에 관한 재정 신청 사건에 관해서 이를 기각한 법관들이 갑의 위 고발 사실 중 공소가 제기된 사건의 항소심에서 재판장과 주심판사로 관여했는데 고발 사실의 일부에 대한 재정 신청 사건에 관여해서 그 신청을 기각한 것이, 이해되시죠 이거? 고발인데 재정 신청 기각해버린 사건이 일부에 대해서는 심판을 하고 있을 때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사건에 있어 형소법 17조 7호에 정한 법관이 사건에 관해서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된 조사심리에 관여한 때 해당하지 않는다. OX만 잘 알아두세요. OX만. 그리고 이게 OX만 정확하게 알면 뭐 3점짜리 정도 나왔을 때 쓰면 되는 거 쓰면 조문 뺏기면 조문에
4번 자주 나오던 거죠. 이것도 구속영장 발부가 전신관여에 해당하느냐? 그렇지 않다. 법관이 수사 단계에서 피의권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경우에 17조 7호 소정에 법관이 사건에 관해서 전심재판 아니고 그 기초되는 조사심리에 관여한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영장 발부한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5번이네요. 예. 제척의 효과 상소 이후 제척법관이 관여한 판결, 원래 법적으로 나갔어야 되는데 들어와서 한 판결은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하지 못할 판사가 그 사건 심판에 관여한 때의 절대적 항소 이유가 되고, 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 위반이 있는 때에 상대적 상고 이유가 됩니다. 이것도 정리해두세요. OX로 그냥. 상소는 절대적이고요. 상고는 상대적이고요. 7번입니다. 제척 기피. 약식명령을 발부한 법관이 1심 정식재판이 항소심 판결에 관여한 경우 제척 사유를 볼 수 있죠. 그죠? 근데 하나 더 나가서 여기 뭐요? 예, 공판에 관여한 바에 있어서 판결에 관여한 바가 없다. 이러면 아니다. 까지. 2번요. A가 고발한 사건을 검사가 불기소한 데 의해서 재정신청 사건에 관해서 이를 기각한 법관이 해당하지 않죠? 똑같잖아요. 3번. 공소제기 전 검사의 증거보존 신청에 의해서 증인신문한 법관이, 뭔지 알죠 이거? 증거보존 절차. 법관이 공소제기 후 제1심 법관으로 관여했다. 이거 제척 사유가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4번요. 제1심 판결이 그 판결 선고 전 미결구금 일수 중 일부만 본역에 산입하고 기피 신청 일 다음 날부터 기피 사건 재항고 기각 결정 전날까지 구금 기간을 본역에 산입하지 않는 것은 이 법이 아니에요. 이거는 뭐 당연히 종례도 있고. 그 다음 5번. 통령인이 증인으로 출석과 진술하는 같은 기일에 다른 증인의 진술을 통격한 경우 제척 사유다. 주문 타고 들어가는 거고. 1번 해설 볼게요. 약식 판사가 정식 재판을 담당했다. 치로 제척 사유냐? 약식한 판사가 정식 재판 관여했을 때 1심을 담당한 경우, 이렇게 판례는 약식 절차와 1심 절차는, 이것도 전에도 많이 쓰던 말이죠. 약식 나오면 동일 심금 내에서 서로 절차만 달리한다. 이렇게 하니까 전심이 아니죠. 그죠? 왜 안 되니? 전심이 아니라고요. 그 대신 항소심을 관여했다면 심금을 달리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죠? 그러니까 제척이다. 그런데 전심 재판 또는 기초된 조사 심리에 관여해야 되는데 관여했냐 이거죠. 판결에 관여하지 않으면 재판 관여라고 볼 수 없는 거니까. 그 다음에 2번요. 아까 봤고요. 3번. 증거 보존에서 증인 신문한 판사가 제척 사유가 되느냐? 아니다. 아니다. 증거 보존 아님. 4번. 제1심 판결이 그 판결 선고 전 미결구금 일수 중 일부만 본역에 산입하고 기피 신청 다음 날부터 기피 사건 재항고 기각 결정 전날까지 구금 기간을 본역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 위법하냐? 그렇지 않다. 형소법 봐라. 25조의 기피 신청으로 인해서 공판 절차가 정지된 기간은 구속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다. 그런데 그 취지를 보니까 본안의 심리 기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일 뿐, 기피 신청으로 인해서 공판 절차가 정지된 상태의 구금 기간도 판결 선고 전 구금 일수에는 산입돼야 되는 것이고, 따라서 1심 법원이 위 구금 기간을 미결 구금 일수에 산입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인데, 판결 선고 전 구금 일수는 법률상 당연히 통산할 경우가 아닌 이상 전부를 산입할까 일부를 산입할까 라는 것은 자유재량인데, 여기 보면 일부 부분이 삭제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1심 판결이 그래서 뭐 아니다라고 했는데, 다만 여기 손가락 표시 보세요. 이건 불법의 판례인데, 이거는 산입한다고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4번 같은 경우에는 그냥 X로 쳐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법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요걸 더 챙기세요. 22조의 기피 신청을 위한 공판 절차가 정지된 기간은 구속 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앞에 부분 때문에, 앞에 부분 기피 사건이 재항고 기각 결정의 날 구금일수 본역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건 괜찮은데, 여기 앞에 부분 미결 구금일수 중 일부만 본역에 산입하고, 조문으로만 정리해 놓으시죠. 이거 뭐 판례가 헌재 판례를 바꿔갖고 일부분이 삭제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부, 그러니까 일부만 X인데 뭐 이걸 뭐 판례를 전부라고 바꿔서 문제를 내기는 어렵고, 22조 조문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때 기피 신청에서 공판 절차가 정지된 기간은 구속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라고 하죠. 그다음에 5번 봤고요. 8번입니다. 파기환송 전 원심 재판에 관여한 법관은 환송 후에 재판에 관여한 경우는 제척 사유가 아니다.
전심이란 해설, 상소에서 불복 신청된 재판을 말하고 재판이란 종국재판만을 의미하기 때문에 종국재판이 아닌 파기환송 전에 원심에 관여한 법관이 환송 후 재판에 관여한 경우에는 제척이 아니다. 파기환송 전 재판부에서 대법원 올라가고 파기되고 환송됐을 때 요게 AA 같이 관여해도 이거는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이유가 뭐냐? 재판이란 종국재판만 의미하고 종국재판에는 파기환송 전 원심에 관여한 법관이 환송 재판에 관한 종국재판 아니니까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2번이에요. 법관이 당사자의 증거 신청을 채택하지 아니하거나 임의한 증거 결정을 취소했다. 그 사유만으로는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 기피 사유는 이게 핵심이죠. 불공평한 재판을 하게 할 염려가 있는 때가 아니다. 3번 법관이 스스로 기피 원인이 있다고 판단해서 한때는 소속 법원에 서면으로 회피 신청을 해야 된다. 맞고요. 구속적 부심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대한 제1심 판결에 관여한 경우 제척 사유가 아닙니다. 왜냐? 전심재판에 기초되는 조사심리에 관여한 거는 뭐냐? 전심재판의 내용 형성에 영향을 미친 경우를 의미하는데 단지 구속적부심사에 관여한 법관은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않죠. 구속영장이 쳐지면 영장 들어가기 전에 영장 실질심사하잖아요. 그죠? 그래갖고 또 영장이 발부가 돼서 구속이 되고 나면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다시 한번. 5번 기피 신청을 기각 결정하는 데에서는 즉시 항고할 수 있다. 5 그냥 기피 신청이 이유 없다. 안 받아줘. 이러면 기각하고요. 이 기각한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하는 겁니다. 자, 9번요. 갑은 협박의 피고인으로서 법관으로부터 자신에게 송달된 벌금 70만 원의 약속명령을 발령받았다. 협박한 사실이 없는 갑은 이상히 여기면서 정식재판 청구했다. 정식재판 청구 중에 진범을이 갑의 서명, 을 사칭한 경우가 있었다. 그것이 밝혀졌다. 성명모형 소송하고 성명모형. 1. 정식재판 절차에서 을의 성명 사칭 사실이 밝혀졌다. 을이 실질적 피고인이므로 검사는 공소장을 의명의로 정정하죠. 정정해서 다시 보내는 거예요. 원래는. 그죠? 2번 검사가 공소장 의명으로 정정하면 갑은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난다? 갑에게 공소에 판결할 필요가 없다? 아니죠. 이것 때문에 문제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법원으로서는 피모형, 모형 당한 사람에게 왜냐하면 형식상 이거는 소송 계속이 발생하고 형식상, 외관상 피고인의 지위를 갖게 되잖아요. 얘는 갑은. 그래서 적법한 공소제기가 없었으면 밝혀준 의미에서 327조 이유를 유추 적용하는 거 정확하게 유추 적용해서 공소기각 판결. 그래서 피모형자 갑이 불안정한 지위를 해소해 줘야 할 것이다. 틀렸고요. 이번 그래서 3번 검사가 공소장 의명으로 정정하면 법원은 본래의 약식명령 정본과 함께 피고인의 표시 경정 결정을 을에게 다시 송달해야 돼요. 처음부터. 많이 강조드렸죠. 그죠? 객관식도 여기서 바꿔낼 수 있습니다. 진짜 나왔고요. 4번 법원이 을에게 약식명령을 적법하게 송달했다. 그럼 을이 약식명령을 송달받은 이후 정식재판을 별도로 청구해야 을에 대한 정식재판 과정이 진행되겠죠. 그죠?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거니까. 즉 약식명 정본과 결정 경정을 함께 송달해야지만 적법한 송달이 되고 이제 을에 대한 약식이 진행되는 거죠. 만약 갑이 애초에 자신에게 송달된 약식명령서의 존재를 알지 못한 채 정식재판 청구기간을 도가해버린 경우 갑은 정식재판 청구권 회복 청구와 함께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죠? 상속권 회복을 하는 거라고 동일합니다. 10번 필요적 변호 사건에서 변호사 꼭 있어야 되는 사건에서 제1심 공판 절차가 변호인 없이 이루어진 경우 항소심은 변호인이 있는 상태에서 소송을 새로 하고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해야 됩니다. 그렇죠? 새로 하고. 2번 변호인 선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변호인이 변호인명으로 제한고장을 제출했다. 적법유한 제한고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변호인 선임에 대한 추한도 인정되지 않아요. 그죠? 3번 영장 실질심사에서 이제 구속영장 발부가 되고 경찰이 잡아갖고 와가지고 이제 영장 실질심사를 하잖아요. 그죠? 신문할 피해자에게 변호인이 없어서 지방법원 판사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한 경우 이건 정말 쉽다 그랬잖아요. 어찌 보면 변호인 선정의 효력은 어디까지 되냐?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더라도 1심까지 지속된다. 틀렸죠 이거는. 왜냐 구속영장이 기각돼 효력이 소멸한 경우라면 끝난 거잖아요. 그죠?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 1심까지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혀 들어가 있는 동안만 1심까지 효력이 있다고 풀려났으면 된 거죠, 이거는. 영장 실질 심사 때문에 선정을 한 거니까 영장 청구가 기각돼서 효력이 나가리가 되면 끝난 거예요. 국선 변호인은 역할을 다 한 거라고요. 그래서 이거 논스톱 국선에서도 이게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제 우스갯소리로 논스톱 국선하게 되면 좀 더 받죠, 돈을. 근데 구속돼야죠. 쭉 가야지 이제 논스톱 국선이 가는 건데 풀려나면 이게 조금 바뀔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선변들이 열심히 들어가가지고 영장 실질 심사에서 구속을 면하게 해주면 돈을 못 받아. 물론 뭐 이제 국선이고 공익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뭐 금전적 문제는 거기에 결부시킬 게 아니지만 4번요. 자주 나오는 거니까 외우는 방법은 그렇구나. 구속영장이 기각돼서 효력이 소멸한 경우라면 효력이 없겠구나. 제외하고 그리고 1심까지 있다. 영장 실질 심사요. 그리고 다 아시는데 신문은 다른 거예요. 알고 있죠? 제 수업 들으신 분들 알 텐데. 신문은 개개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얻어내는 거고요. 신문은 심판할 때 쓰는 거예요. 판단을 하는 거예요. 서로 들어보고. 근데 그 형태가 영장 실질 심사에서 신문한다 그러죠. 신문은 심판을 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묻고 답하고 하는 거예요. 묻고 답하고. 근데 보통 신문 과정은 중간에 판단자가 있고 A, B의 탄핵 구조를 취하기도 하지만 탄핵 구조 없이 판단하기 위해서 신문을 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거 있고 신문은 그냥 묻는 말에 답하는 거예요. 그냥. 증인신문 그러잖아요. 피고인 신문 그러잖아요. 가셨지요? 네. 아닌가요? 네. 이렇게 묻는 거. 판단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자, 그래서 다 알고 있는 건데 뭐 굳이 그죠? 제가. 그리고 4번 변호인은 단순히 헌법상 권리인 진술 거부권이 있으면 알려주고 그 행사를 권고하는 것은 변호사의 진실 의무에 위배되지 않는다. 맞아요. 허위 진술을 하도록 막 종용하는 게 아니라 진술 거부권이 있다. 웬만하면 진술 거부해라. 그 정도는 진실 의무 위배는 아니다. 5번 구속적부 심사 사건의 피의자의 변호인에게 수사 기록 중 고소장과 피의자 신문조서의 내용을 알 권리가 인정된다. 이런 것들은 좀 잘 봐봐요. 자, 구속적부심 심사 사건이에요. 구속적부. 구속영장 치고 공판하고 검사가 아직 소송 서류가 법원에 제출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변호인이 수사 기록 중에 고소장과 피신 조서를 봐야 뭐 이게 구속이 적법한지를 좀 판단해 볼 텐데 열람 등사를 하는 겁니다. 구속적부심 사건에서 피해자의 변호인에게 수사 기록 중 고소장과 피신 조서 열람에 대한 등사 청구에 대해서 변호인에게 고소장, 피신 조서에 대한 열람 등사를 거부한 경찰서장의 정보 비공개 결정은 변호인의 피구속자를 조력할 권리 및 알 권리 침해에서 헌법 위반된다. 그래서 규칙에서 위헌결정 옛날에 했고 영장실질심사와 체포구속적부심사에 참여할 변호인은 지방법원 판사에게 제출된 구속영장 청구서 및 그에 첨부된 고소고발장, 피의자 진술이 된 서류와 피의자가 제출한 서류를 열람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1번입니다. 이거 뒤에 열람 복사할 때 또 나오는 건데 구속적부심은 할 수 있구나라는 정도만 좀 기억을 하세요. 기억번 수인의 피고인을 위해서 1인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으나 1인의 피고를 위해서 수인의 국선변호인도 선정할 수 있죠. 국선변호인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마다 1인을 선정하는 게 원칙인데 사건 특수성에 비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1인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 수인 국선을 붙여줄 수도 있고 피고인, 피의자, 수인 간 이해 상반되지 않을 때는 그 수인,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서 한 명이 국선할 수도 있는 거예요. 니은번 틀렸어요. 법원이 불구속 피고인에 대해서 판결을 선고한 다음 법정 구속을 한 경우 구속되기 이전까지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이 아니다. 변호인 없는 불구속 피고인에 대해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은 채 판결을 선고한 다음 법정에서 잡아 넣는다. 법정 구속한다. 이게 33조 1항 1호를 위반한 것이냐 33조 1항 1호에 피고인이 구속된 때 붙이라고 그랬잖아. 그죠? 구속된 때 붙이라고 돼 있으니까 피고인 당해 형사사건에서 이미 구속되어 재판받고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불구속 피고인에 대해서 판결 선고한 다음 법정 구속시키더라도 구속되기 이전까지는 이 규정이 적용될 수 없죠. 필요적 국선이. 그죠? 이것도 하나 체크해 두세요. 객관식용이에요. 객관식용.
그리고 니은번 국선 변호인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충하기 위한 자이므로 피해자에게 국선 변호인 선정, 피해자 국선도 되잖아요, 그죠? 예.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검사의 국선 변호사 선정,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 27조 피해자에 대한 변호인 선임의 특례가 정하고 있다. 성폭력범죄 피해자는 형법상, 형사절차상 법률적 중원을 받기 위해 스스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검사는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다. 그럼 국선 변호인을 선정해서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피해자의 변호인은 형사절차에서 피해자 등의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소송에 대해 포괄적 대리권을 갖고 따라서 피해자의 변호사는 피해자를 대리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거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예, 뒤에도 이건 뭐 기본 원리잖아요. 자, 그 다음에 리을번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신문을 하는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다. 그러면 지방법원 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 선정해야 되죠. 영장 청구가 기각되면 선정의 효력은 1심까지 지속되지 않는다. 그렇죠? 예. 영장 청구 기각 때 풀어줘야 되는 거니까. 기각되어 소멸한 걸 제외하고 이거잖아요. 미음번 피고인과 국선 변호인 모두 법정 기간에 항소 의사를 제출하지 않았다. 국선 변호인이 항소 의사를 제출하지 아니한 데 대해서 피고인에게 귀책 사유가 없는 한 항소부원은 종전 국선 변호인 선정을 취소하고 새로운 국선 변호인을 선정해서 다시 소송 기록 접수 통지를 해줘야 돼, 그죠? 20일간. 그리고 기준은 피고인에게 귀책 사유가 있음이 특별히 밝혀지지 않는 한. 뭐 최신 판례들이 있으니까 기본기니까 기본기 익혀두시고. 자, 12번입니다. 필요적 변호사건과 국선 변호, 필요적 변호사건, 변호사 꼭 필요한 거, 국선은 이제 붙여주는 거, 거의 뭐 중복되죠. 1인의 피고인에게 수인의 국선 변호를 선정할 수 있지만, 수인의 피고 사이에서 이해가 상반되지 않더라도 이들에게 동일한 국선 변호를 선정하는 위법하다? 아니죠. X잖아요. 그죠? 그리고 2번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다. 그럼 지방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 선정하고 이 선정의 효력은 영장 발부 효력과 무관하게 1심까지 지속된다. X. 3번 피고인과 국선 변호인이 모두 법정기간에 항소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항소법원은 피고인의 귀책 사유가 없으면 새로운 국선 변호인을 선정해서 그가 항소유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맞죠? 예, 3번. 4번 필요적 변호 사건에서 제1심 공판 절차가 변호인 없이 이루어졌다. 항소심은 제1심에 파기환송하고 파기 재판할 수 없다. 파기 재판하는 게 파기 재판 원칙적으로. 즉 필요적 변호 사건에서 1심 공판 절차가 변호인 없이 이루어졌다. 제1심이 행한 소송 행위는 효력이 뭐다? 무효다. 그리고 항소심 어떻게 알아? 파기 재판하라. 한번 봐봐요. 여기도 격한 지문처럼 보이지만 자, 282조에 규정된 필요적 변호 사건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1심의 공판 절차가 변호인 없이 이루어져 증거조사와 피고인 신문 등 심리가 이루어졌다. 그와 같은 위법한 공판 절차에서 이루어진 증거조사와 피고인 신문 등 일체의 소송 행위는 모두 무효. 맞아요. 너무 격한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항소심으로서는 변호인이 있는 상태에서 소송 행위를 새롭게 한 다음에 위법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항소심에서의 증거조사 및 진술 등 심리 결과에 의해서 다시 판결을 해야 된다. 맞는 질문이에요. 이게 4번 그래서 틀렸고요. 5번 필요적 변호 사건에서 판결만 선고하는 경우에도 변호인 없이 개정하지 못한다. X. 꼭 변호사가 있어야 된다 그러더라도 변호인 없이는 개정하지 못하는데 변호인 출석하지 않는 때는 직권으로 선정하고 다만 판결만을 선고할 때는 굳이 필요 없죠. 안 나가요. 그리고 판결 선고할 때 변호사들은. 괜히 저는 아직까지 나갔는데 험한 꼴 당할까 봐 안 나가요. 안 나가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집행의 현장을 보는 거잖아. 예. 이제 뜩뜩 가면 이제 재판부 판사마다 성향이 다른데, 이 앞에다가 다 이제 쭉 몰아가지고, 집유. 잠깐 쉬었다가 이제, 실형, 징역. 뭐 13번입니다. 헌법상 보장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받을 권리를 의미한다. 맞고요. 피고인의 국선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할 국가의 의무에는 피고인이 국선 변호인 실질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의무가 포함됩니다. 2번 형사법 33조 1항 1호 소정에 피고인이 구속된 때 붙여라. 피고인이 당해 형사사건에서 이미 구속되어 재판받고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맞아요. 변호인 없는 불구속 피고인에 대해서 국선 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은 채 판결을 선고한 다음 법정 구속을 하더라도 구속되기 이전까지는 위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다 봤던 거잖아요. 이해가 상반된 피고인들 중 어느 피고인이 법무법인을 변호인으로 선임하고 법무법인이 담당 변호사들을 지정했을 때 법원이 그 담당 변호사들 중 1인 또는 수인을 다른 피고인을 위한 국선 변호인으로 선정했다. 다른 피고인은 국선 변호인 실질적 조력을 받을 수 없게 되고 이러한 국선 변호인 선정은 국선 변호인 조력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를 침해하게 되는 거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법원이 담당 1인 수인을 다른 피고인을 위한 국선 변호인을 선정했다. 실질적 조력을 받을 수 없게 되죠. 이해 상반되는 피고인들이니까. 4번. 필요적 변호 사건의 하항소심에서 피고인 본인의 항소에서 제출기한 경과 후에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그에게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했는데 국선변호인이 법정기관에 항소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국선변호인이 항소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데 대해서 피고인에게 책임을 돌릴 만한 사유가 특별히 밝혀지지 않으면 항소심법원은 국선변호인 선정을 취소하고 새로운 국선을 선정해서 그에게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함으로써 새로운 국선변호인이 항소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해야 되겠죠. 5번입니다. 피고인에 대해서 1심 법원이 집유를 선고했는데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이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은 피고인에 대해서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받아들여 형을 선고할 때 판결 선고 후 피고인을 법정 구속한 뒤에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어요? 안 하겠죠. 예. 5번 좀 보세요. 3, 4번 다 하는 거고 반복됐던 거고요. 1심 법원이 집유하면서 이렇게 했다. 바람직한 국선변호인 선정 방법이 뭐냐? 1심 법원이 집유 선고했는데 검사만 양형부당해서 항소했는데 항소심이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피고인에 대해서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받아들여가지고 형을 선고해버렸다. 판결 선고 후 피고인을 법정 구속한 뒤에 비로소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 것보다는 피고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 판결 선고 전 공판심리 단계에서부터 삼수 사망에 따라 피고인이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 대해서 국선변호인 선정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당연히. 안 해도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그런 사유였다라는 건데 즉 피조국선 사안이 아니었으니까. 14번입니다. 체포되어 수사받고 있는 피해자 갑이 변호인 K로부터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에 옳지 않은 것. 여기서부터 나오는 건 변호인 접견교통권 침해, 그러니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나 변호인 접견교통권 침해로 인해서 나오는 증거들은 위수중입니다. 그죠? 예. 후방 착석 요구, 뭐 떨어져 앉아라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예. 거기서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건 뭐냐면,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거잖아요. 예. 절차 자체가 위법하다라고 하면 이거는 항고사유거든요. 항고사유. 예. 그런데 절차 위반을 통해서 증거들이 나올 거예요. 증거. 진술이 나올 수도 있고, 예, 뭐 제출된 물증이 될 수도 있고, 이건 위수중이라는 위수중. 이걸 뽑아내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변호인 참여권 침해라든지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 침해가 되느냐라는 걸 이제 사례군들을 보는 거예요. 예. 이따가 암기장을 볼 때도 그걸 정리를 해놨었는데 계속 업데이트 되고 있고, 예. 이 부분은 최신 판례에도 지금 1개 정도 나온 걸로 기억을 하는데, 예. 기억번, 갑이 체포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신문받고 있는 과정에서 K가 갑에 대한 접견교통을 신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이를 허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는 K의 접견교통권 침해고 위 접견교통권은 헌법상 기본권 맞다. 그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심판 청구할 수 있죠. 예. 헌법에서 배우는 문제. 니은번 K의 접견교통권은 법령에 의한 제한이 없는 한 수사기관의 처분은 물론 법원의 결정으로도 이를 제한할 수 없는 것이지만 접견 신청일이 경과대로 접견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불허처분과 동일시할 수 있죠. 그죠? 적시에 만나야 되는데 길어지면 없는 거나 불허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건 X. 디귿번 K와 갑이 자유로이 서실 주고받을 권리는 헌법 12조 4항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포함되니까 갑을 구금하고 있는 수용시설에서 서신에 상대방 K가 변호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자유로운 서신 왕래를 허용하는 것은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게 아니죠. 예. 즉 서신의 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인하고 이게 변호사한테 보내는 거다. 그러면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게 아니죠. 이거는. 자, 그 다음에 리을번 사법경찰관 갑에 대한 피의자 신문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법경찰관이 갑에 대해서 피신조서 받는데 K에게 갑의 옆에 아닌 뒤에 앉아라고 요구하는 것은 조사실의 장수록 제약 등과 같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렇죠. K의 피의자 신문 참여권을 과도하게 제한해서 K 변호권을 침해하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미음번 갑이 K의 자신의 범죄의 경우 K를 변호사를
자신의 범죄에 공범으로 가담시키려고 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K의 갑에 대한 접견교통을 금지할 수 없어요. 왜? 변호인 제척과 같은 제도를 두고 있지 않는 우리 법제에서는 변호인이 해설 밑에 세 번째 줄 접견교통에 상대방을 신체 구속당한 사람이 그 변호인을 자신의 범죄 행위에 공범으로 가담시키려 하였다는 등 사정만으로는 그 변호인이 신체 구속을 당한 사람과의 접견교통을 금지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기에서 그 변호를 광범위하게 규정하는 변호의 제척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요. 예. 그리고 1번도 기업권 마찬가지 헌법소원을 할 수 있다. 뭐 실질적으로 이거 안 받아주면 불허처분한 거 마찬가지다. 서신왕래할 때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을 때 하는 건 침해 아니다. 그리고 후방 착성 요구 등 이런 것들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기본권이 변호인의 변호권을 침해하면 뭐 취소된다 이거죠. 그렇지만 이미 끝난 사건이고, 예, 그렇지만 우리는 뭐 권리, 헌재 판례죠. 그렇죠. 동종 유사 기본권 침해 반복을 위해서 연임을 확인할 수 있는 거고. 15번요. 변호인 접견교통권, 피의자 신문 참여권 침해 관련해서 옳지 않은 것. 일반 피고인이 1989년 8월 3일 구속되어 수사인에서 조사받던 중 그달 12일 변호인 접견 신청을 해서 불허되었으나 그달 22일, 23시경 검찰로 송칠되어 1회 피신 조서를 작성하였으며 그 후에 이틀 뒤인 그날 24일 준항고 절차에서 접견 불허 처분이 취소되어 그날 접견이 허용됨으로써 변호인 피고인과 접견하였던 경우 위 피신 조서는 증거 능력이 없다. 예, 부당하게 제한되고 있는 경우에 작성된 거. 예. 검사에 의해서 피의자에 대한 변호인이 접견이 부당하게 제한되고 있는 동안에 작성된 검사 작성 피신 조서는 위수중이다. 2번 공소가 제기된 이후 공판 절차에서 법원이 변호인과 피고인 사이 접견교통권을 침해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항고할 수 있다. 즉 법원의 접견교통권 침해 있잖아요. 예, 불복이 있는 게 구금에 관한 결정으로 봐서 보통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402조 403조에 있는 거죠. 3번 수사기관은 변호인이 피의자의 신문을 방해하거나 수사기밀을 누설할 염려가 있는 경우 제한할 수 있다. 사례에 나오면 이걸 써라 그랬잖아요. 그죠? 변호인이 피의자 신문 참여권 제한 사유에 해당하느냐? 뒤에 앉아. 이랬는데 알고 봤더니 변호인이 신문을 방해하거나 수사기밀을 누설할 염려가 있으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를 말할 사정이 있다. 없다라고 해줘야 되겠죠. 대개 사례에서는. 있냐 없냐 논증이 중요해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되니까. 4번 변호인이 피의자의 헌법상 걸린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알려주고 그 행사를 공고했다 하더라도 진실의무 위배되는 거 아니죠. 5번 변호인의 접견교통에 상대방이 신체 구속을 당한 사람이 그 변호인을 자신의 범죄에 공범으로 가담시키려 하였다. 금지할 수 있다? 없다. 좀 쉬었다 할게요.